예. 중급 16이요? 다 들어오셨나요? 자, 중급 16이요. 갑은 전북 군산시에 있는 소유 임야를 을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병에게 7천만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였으나 그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을을 피고로, 을종중이요, 종중을 피고로 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병은, 자, 대표자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매매 대금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매매 대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변제항변하는 거죠. 자, 심리 결과 제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다 마쳤으나 확정할 수가 없었다. 진위불명이죠. 그럼 입증 책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항소가 되니까, 그러나 위 법원은 그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하여, 자, 당사자가요,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했어요. 갑의 소를 각하했어요. 이에 갑은 항소하였다. 자, 각하했다는 건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각하했다라는 의미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유는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병이 아니라 을이라는 이유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당사자 적격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본안 적격 문제잖아요. 그죠? 청구기각 사유가 되면 됐지 소각화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자, 갑은 항소했는데 항소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을이라고 보고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관하여는 1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검토 후에 증거조사를 더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조사할 증거 방법이 없어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지금 항변 사실인데, 항변 사실이 지금 인이 불명이니까 입증 책임 판결로 나아가면 을의 패소로 나아가겠죠. 아니, 그쵸? 을의 패소로 나아가겠죠. 근데 이에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을이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사실을 인정해버렸어요.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이 타당한지를 논하라 그랬어요. 전부 필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예,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들어갔는데 매매대금 지급했다라고 지급 사실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건 변제항변이니까, 변제항변인데 진위불명이에요. 근데 계약 당사자는 병이라고 하면서 지금 소각화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소각화를 했어요. 소각화를 해서 갑이 항소를 하니까 2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계약 당사자는 을이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사실은 진위불명이에요. 그런데 변론 종결하고 청구 기각을 해버렸어요. 자, 근데 항소심 판결의 타당성 유무를 갖다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항소심 판결이 타당한지.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 조금 전에 본 그 논점이 나오는 거죠. 우선 항소심 판결이 지금 청구기각이라는 본안 판결을 했는데, 첫 번째, 이 과연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소각화 판결을 취소한 거니까요. 지금 본안 판결 가부와 관련해서 과연 4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본안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아까 보신 그거요. 그 다음에 청구기각 판결이 그래 추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로 청구기각을 때린 게 그럼 타당한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가? 이거 왜 그래요? 사실 인정에 위법이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변제 사실이 진위불명인데 청구 기각을 때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이 판결이 타당한지니까요. 세 가지를 다 논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자 2에 보시면은 항소심의 본안 판결 가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은 그러면 청구기각 판결이 가능한가 그랬고요. 로마자 4는 청구기각 판결이 그럼 타당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항소심의 본안 판결 가부는요,
자, 418조는 원칙적으로 소각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필수적 환송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안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게 적법한 지가 문제되는데, 자, 아까 보신 것처럼요. 그 항소 인용 판결 후에 조치에서 마지막 두 줄이요. 다만 예외적으로 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안 심리가 된 경우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는 없죠. 당사자의 동의는 없는데 1심에서 지금 증거 조사까지 다 마쳤고 더 이상 조사할 증거 방법이 없으므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거죠. 그죠? 아니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거 조사를 다 마치고 뭐 확정할 수 없었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항소심은 본안 판결을 단서에 의해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구기각 판결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청구기각설, 환송설, 항소기각설, 절충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판례 항소기각설 입장이고 그래서 검토해서 다시 청구기각설을 취해줘서요.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므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가배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게 타당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인정의 위법이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 이 우리 매매대금 지급 사실 여기서 날린 게 과연 법적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변론주의 하면서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부인인지 항변인지 도대체 뭔지 확정을 줘줘야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갑은 청구 원인 사실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대금 지급 사실은 갑의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 가능한 권리의 멸각 사실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변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변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항변에 해당하면 과연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입증 책임 분배 기준, 구체적 분배. 그래서 구체적 분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항변 사실의 경우에는 항변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을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서 증거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불명이니까 결국 입증 책임에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없는 것으로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청구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데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위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청구 기각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입증 책임의 법리를 우회해 사실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 24요. 그러니까 호문혁 선생님이 청구기각서를 주장하시면서 얼마나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케이스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다뤄요. 여러 군데서. 중급 24요. 자, 경기도 김포에서 채소를 경작하는 갑은 김장철을 맞아 채소도매상인 을에게 김장용 배추와 물을 5천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건을 공급받은 을이 야적장에 쌓아놓고 있다가 소매상들에게 팔려고 보니까 배추와 무가 대부분 얼어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이에 을은 갑이 언물건을 공급했다고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갑이 을을 상대로 5천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에서 갑은 배추와 무가 온 것은 을이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 을은 갑이 언물건을 공급하였고 얼어서 팔지 못한 3천만 원어치를 모두 폐기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보세요. 지금 청구는 5천 들어갔는데 피고가 주장하기를 3천만 원어치만 폐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2천만 원어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죠, 지금. 그죠? 2천만 원어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청구는 지금 5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자백간주가 성립하겠죠. 자,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고 보니 피고가 을 개인이 아니고 을이 1인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파 유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갑의소를 또 각하했어요. 자, 이에 대해 갑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를 을 개인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 즉 1심에서 소각하했지만 소각한 게 위법하고 사실은 적법하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는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였지만 갑과 을이 새로운 공격 방법이나 방어 방법을 제출한 것이 없어서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 청구기각했죠. 이에 대하여 이번엔 상고해요. 상고하고자 하는데 상고 이유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그랬어요. 상고 이유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중급 24요. 자, 1심에서는 갑이 을에게 매매액에서 대금 지급 청구를 했고 5천을 했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했고 뭐 대금 미지급 사실도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했는데 을이 3천을 폐기했다. 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3천 폐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2천은 뭐냔 말이죠. 그랬더니 뭐 얘가 다시 이건 뭐 을에 무슨 논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을의 보관상 잘못 때문이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피고적격 흠결로 소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갑이 항소를 했죠. 갑이 항소를 했는데 자, 항소심은 판단해 보니까 피고적격은 있더라. 따라서 적법한 소다 그랬고요. 그래서 본안심리에 들어갔죠. 본안심리 후에 청구 기각을 했고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갑이 상고를 한단 말이죠. 갑이 상고를 하는데 과연 상고 이유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될 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계속 다뤄왔던 거. 청구 기각이 가능하겠는가? 요 논점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 2천에 대해서 이게 자백간주가 된 게 아닌가. 입증 책임하고 문제가 되고 논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청구 기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어도 2천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용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요. 우선 똑같죠. 중급사례 24 보시면 로마자 2에는 항소심이 과연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청구기각 판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자 4에는 그럼 청구기각 판결이 타당한가 이랬어요. 이게 체증법칙에 위반한 것은 아닌가 이랬어요. 입증 책임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항소심의 본안 판결 가부는요. 자, 역시 418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본문하고 단서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동조 단서에 대해서 써져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설문의 경우에 1심에서 이미 양 당사자들이 공격 방법, 방어 방법을 주장했고 1심 법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각각 판결을 했으니까 418조 단서에 해당한단 말이죠.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따라서 항소법원은 본안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청구기각 판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다시 청구기각설, 필수적 환송설, 항소기각설, 절충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청구기각설에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므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갑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해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청구기각 판결의 타당한가?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점 마지막 줄에 보시면 법 288조 불료증 사실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를 보는데, 자, 자백간주에 대해서 쭉 써있고요.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을은 1심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총 5천만원어치의 채소 중에 2천만원어치에 대해서는 갑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 전체 취지로 볼 때 이를 다투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 역시 사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2천만원의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백간주의 효과로 자백의 구속력이 있는데, 자, 자백간주의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과 틀리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는 당사자가 철회 취소를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그렇지만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사실 인정권은 배제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걸 그대로 사실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2천만 원의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을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이걸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자, 뭐가 들써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자백으로 간주된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소결해서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을의 자백 간주로 2천만 원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을에게 있다는 것은 불료증 사실로서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청구의 전부를 기각했으니까 이는 법 제288조 위반으로 상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 이유, 그 뭐냐면, 그 상고 이유에는 절대적 상고 이유하고 상대적 상고 이유가 있어요. 법전 한번 잠깐 보세요. 법전 한번 보시면은 423조에 보면 상고 이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24조에는 절대적 상고 이유 그랬어요. 이걸 왜 절대적 상고 이유, 위에 거를 상대적 상고 이유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 상고 이유를 보시면은 요런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상고가 이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423조에는 뭔 조건이 달려 있냐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걸 상대적 상고 이유라 그래요. 상대적으로만,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만 요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 상고 이유라 그러는데, 자,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사안에서 보면은, 자, 요 사실 인정을 잘못함으로써, 즉 불료증 사실의 법리를 위반했고, 그래서 위법한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5천만 원 전부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사실 인정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3천만 원만 아니죠. 그죠? 3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청구가 인용돼야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청구가 인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판결 주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 그래서 거기 423조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소에서도 나오고요, 상고에서도 나오는데 주되게는 상고에서 다뤄지는 게 그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그 나와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환송 판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요, 환송 판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건 중간 판결이다 라는 견해가 지금은 없는데 책에서는 그냥 자꾸 다뤄져요. 답안에도 써야 되고요. 중간 판결설과 종국 판결설이 있다. 이게 왜 쓰느냐면 예전에 우리 판례가 중간 판결설의 태도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판례를 변경해서 지금은 통설 판례가 종국 판결설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국 판결설이라는 게 뭐예요?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뭐예요? 그 신급을 완결을 시켜주는 게 종국 판결이고 완결시켜주지 않는 게 중간 판결이죠. 근데 중간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환송 판결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요 신급에서 요 신급 올라갔다가
요신급에서 다시 환송돼서 요신급으로 오니까 사실은 요신급의 그 심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여기 잠깐 갔다 오는 게 마치 요신급에서 중간 판결을 내려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간 판결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국 판결설은 뭐냐면 역시 여기 환송 판결을 했던 요신급에서는 그 신급을 종결시키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 판결이 아니고 종국 판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면 그러면 환송 판결이 기속력이 있다 그러는데 기속력의 성질은 도대체 무슨 성질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판결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중간 판결 전에 봤었는데요. 중간 판결도 기속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 판결의 기속력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확정 판결처럼 봐가지고 옛날에 기판력설이 있었고요. 지금은 통설이 특수효력설을 취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기속력이라는 거는 중간 판결의 기속력도 아니고 기판력도 아니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판력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이건 그냥 신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속력의 이제 범위가 문제가 됐죠. 자, 기속력의 범위도 역시 객관적 범위가 있고요. 주관적 범위가 있는데, 자, 객관적 범위에서는 우선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갖죠. 환송 판결을 하면 다른 사건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력과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판결 이유 중 판단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오느냐면 참가적 효력이요. 우리 참가적 효력도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기속력 역시도 판결 이유 중 판단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환송받은 법원을 당연히 기속하겠죠. 환송받은 법원을 바로 기속할 때고 거기서 또 내려간다면 그 하급심도 또 구속할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시 상고가 돼갖고 올라오면 원칙적으로 제3고시에는 상고심도 구속을 해요. 그러니까 환송 판결을 상고심에서 때렸는데 그게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상고심에서 판결을 때릴 때에 들었던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도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을 때. 제3고시에 상고심도 구속을 받는데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만큼은 구속을 못한다. 이게 이제 최근 판례죠. 이게 2001년 3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982-25597 전합이요.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속을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지가 맨 처음에 무슨 어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고 그게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법률 판단 잘못했더라. 그래서 내가 판례를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럼 내가 기속력이 있어서 판례 변경 못하나?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속을 부정한다 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의 내용이라는 목차하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것도 기속력의 범위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기속력은요, 법조문의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이 생긴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에 다 기속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제 환송 판결이 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때, 그때 파기환송할 때는 요게 문제가 돼요. 사실상 판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그죠? 사실심이 아니죠.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에 관해서는 원래 본안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대법원이 터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상 판단은 본안에 관한 사실 판단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 환송할 때 사실상 그 대법원에서 사실상 판단을 내린 거가 기속력을 가진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러잖아요. 본안에 관한 거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바로 대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안에 관해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있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냐면 직권조사상에 관련된 사실 판단, 그 다음에 절차 위배라고 판단할 때 절차 위배 판단 시에 인정한 사실, 그 다음에 재심 사유에 관한 사실상 판단, 여기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안에 관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환송받은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법원에서 내려온 것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안에 관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송받은 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받는 법원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상 판단에도 기속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법률상 판단은 뭘 얘기하냐면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그때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 해석이나 적용상의 견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물적 범위가 우선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에도 기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이니까 파기사유와 논리적이고 필연적으로 전제관계에 있는 그러한 법률상 판단에 대해서도 역시 기속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속력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환송 판결상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상의 판단이 문제가 안 되겠죠. 보통은 이제 법률상의 판단이 문제가 될 거예요. 법률상의 판단이 기속력이 소멸하는 경우, 그게 보통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환송 판결상의 법률상 견해가
판례 변경된 경우. 환송 판결상의 법률상 견해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 기속력이 소멸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주장, 입증을 통해서 그 법률상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하면 그때도 역시 기속력이 소멸한다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케이스에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당연하겠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중급 19 보세요. 중급 19. 아주 문제가 복잡해요. 자, 아파트 졸부 김공복이 법대학생인 허영득에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부모를 모시고 내내 월세살이를 한 허영득이 김공복을 훌륭한 인품의 자선사업가로 알고 이에 응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시험에 합격한 허영득이 김공복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자 김공복이 자기 딸 김무순과 혼인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였다. 이를 허영득이 거절하자 김공복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고 선언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증여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여계약인데 이게 지금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거 뭐예요? 증여계약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에 허영득이 김공복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김공복은 변호사 성일무에게 소송 위임을 하였는데 항소심까지 계속 패소하고 허영득이 승소하였다. 김공복은 성일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 변호사 백성실을 선임하여 상고하였고, 자, 변호사 바꿨어요. 항소심에서 상고심 올라갈 때 변호사 바꿨어요. 상고심에서 이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김공복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자, 지금 해제가 유효하다고 법률상 판단을 했어요. 자, 환송 후에 항소심에서, 자, 환송 받아서 이제 항소심으로 내려왔죠. 그 항소심에서 김공복에게 보내는 기일 소환장을 원래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인 성일무에게 송달을 했어요. 송달을 하였고, 성일무는 이를 김공복에게 알리지 않아 김공복이 변론 기일에 결석하였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있은 뒤에 증여계약서를 그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자,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허영득이 그 기일에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거 보세요. 1심, 2심, 3심에서 다시 2심까지 내려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계약, 서면에 의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했고 계약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실기한 공격 방법이, 방어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게 논점으로 나오고요. 되겠는가? 그래서 이에 항소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고 뒤에 김공복의 해제는 신의치기 위반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환송 판결에서는요, 서면에 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해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 그랬는데 항소법원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김공복의 해제는 신의치기 위반이라고 하여 허영득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자, 이 항소심 판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복잡하죠? 자, 몇 가지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송달된 게 누구한테 송달됐어요?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일무한테 지금 송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이 나아가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대리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송 판결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부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문제가 돼요. 자, 어쨌든 중급 19에서 자, 1심에서는요. 허영득이 김공복에게 자, 성일무가 소송 대리인이죠. 증여에 기해서 소위등 청구를 한 거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원고 승소했죠. 원고 승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했죠. 피고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항소 기각했죠. 항소 기각하고 다시 3심 올라갔더니 서면 증여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555조죠. 민법 555조요. 해제가 적법하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상고할 때 백성실로 대리인을 변경했죠. 요거를요. 자, 그랬는데 요게 다시 깨져가지고 내려왔죠. 항소심으로. 항소심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기일 소환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법 바뀌었죠. 자, 기일 소환장이라고 이제는 안 하고 기일 통지서라 그래요. 자,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원래의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성일무에게 했단 말이죠. 성일무에게 했고 따라서 김공복이 결석을 했어요. 자, 결석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기일에 태하면은 자백간주 생각나시죠? 자백간주. 자, 김공복이 결석했고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그 다음에 허영득이 증여계약서를 자,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왜 발견자를 왜 썼겠어요? 이거 실기각화 하라고 지금 실기각화 때문에 지금 논점이 나온 건데 이때서야 발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귀책 사유 없다고 그러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귀책 사유 없다고.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발견해서 제출하고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얘는 해제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지금 안 하고 상고심에서 내려왔던 그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갑자기 해제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상고심에서는 파기하면서 해제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해제가 유효 적법하다고 했는데도 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제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거는 법률상의 판단이란 말이죠. 법률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해제가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해제가 유효하다, 무효하다라는 판단은 법률상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법률상 판단을 한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케이스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해제가 신의 측에 반해서 부적법하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얘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야죠. 첫 번째 이제 지금 요 송달이요. 기일통지서가 성일무에게 송달된 것과 관련해서 송달이 적법한지
왜냐하면 송달이 이게 위법하고 이 위법한 거에 기해서 이 항소심이 쭉 진행이 됐다라면 이 김공복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 판결 깰 수 있단 말이죠. 이 판결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요 논점이 참 발견하기가 힘든 논점인데 대리권이 부활하는지 환송 판결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활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견해 대립이 있죠. 이 안에. 그 다음에 자 서면 증여 계약서를 허용득이 이제 내신급에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제출했는데 이게 실기각하 아니냐는 거예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하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기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만약에 요건에 포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럼 각하를 해야만 하는데 각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각하를 재량으로 볼 것인가 의무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다수설은 한 분 빼고는 다 우리 통설은 거의 통설은 재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실기각하 할 건데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실익이 있게 된다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어떤 위법한 것이 되어서 그게 판결의 하자가 된다라면 그거는 여기서 좀 중요한 논점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게는 다뤄지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가 결석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대리권이 부활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만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부활한다라고 긍정을 해 주어야 그 다음 얘기들이 풀려나가는데 그랬을 때 김공복이 결석했으니까 즉 적법하게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게 되죠. 왜냐하면 소송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김공복이 결석했으니까 결국 서면계약이라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더 문제가 되냐면 한송심에서는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서면증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간주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해제가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 요게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만약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인정이 돼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돼서 법률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이미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땐 괜찮아요. 그죠? 적법하죠.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지금 이 항소심은 아무런 무슨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은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그냥 법률상 판단만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상태대로라면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게 되는 거죠. 요 네 가지 논점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로마자 2에는 자,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그랬어요. 송달의 적법 여부. 그다음에 로마자 3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인지 여부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정의 위법 여부 그랬고요. 이게 자백간주 얘기죠. 그다음에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이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요. 자, 보세요. 요걸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했죠. 제가. 자, 쭉 읽어볼게요. 자, 문제점을 보시면은요. 적법한 통지 없이 기일을 진행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상소 재심 사유가 되는데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신급 대리 원칙이 적용되고 이와 관련해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 환송 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하는가에 따라서 기일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의 태도를 보시면 대리권 부활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죠. 자, 긍정설은 강 교수님하고 전 교수님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고요. 부정설은 나머지 이제 교수님들이 부정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수권행위의 해석 문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 그 신급의 소송 대리인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 언제라도 해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부활한다라고 보자.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설은 뭐냐면, 환송 후 항소심 절차를 환송 전 변론의 재개로 보는 것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활한다라는 건 이제 환송 전 항소심 절차하고 환송 후의 항소심 절차하고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고 사실은 보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문이고, 요거는 이제 호 교수님 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그 다음 거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드시는 논거예요. 원심과 상소심에서 같은 소송 대리인이 대리한 경우라면 몰라도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아까 지금 백성실로 대리인을 상고심에서 변경했죠. 자, 이렇게 선임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 신뢰관계 소멸한 사람을 뭐하러 소송 대리권을 부활시켜서 그 사람에게 소송 대리권이 있다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설이고요. 우리 판례는 자, 대리권 부활을 긍정을 해요. 자, 그래서 꼭 읽어볼게요. 84-744요.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권 부활을 긍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의문이 나더라고요. 그럼 수임료도 안 받나? 그러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임료를 2번 받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대리권 그냥 그 신급에서 하기로 했던 거 하는 거니까 수임료 안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개개인들에게 그냥 맡겨져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 거의 검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 부정설로 안 가고요. 긍정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자,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 그래서 별개의 신급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안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동일인에게 계속 수권하지 않은 이상 소송 대리인 성일무의 소송 대리권은 그 신급의 종료로 소멸했고, 파기환송되었어도 다시 부활하지는 않으니까 그에게 한 소환장 송달은 위법해서 환송 후 항소심 절차는 무효인 송달의 기한 절차라는 위법이 있다 이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을 하려면,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 본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인지 여부 그랬어요. 그래서 세제출의 허영 등은 계약서를 항소심에서 제출하였는 바 김공복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서 실기한 공격 방법이 아닌지 문제되는데, 자, 실기한 공격 방법이 되려면은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 2래요. 시기에 늦은 공격 방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1, 2심을 통관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의 공격 방어 방법을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어야 한다라 그래요. 근데 요 소송 완결이 지연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절대적 지연 개념하고 상대적 지연 개념이라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건 안 썼고요. 자, 각하의 대상은 공격 방어 방법이니까 소송물을 각하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서 각하되면 그 신급에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 신급에서는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각하되겠죠.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자, 시기에 늦은 거죠.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하고 계약서 제출을 그때 하는 거는 시기에 늦은 건데, 그러나 둘째 줄에요. 상소심 판결이 있은 후에야 계약서를 발견한 것이어서 귀책 사유를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이 통설이므로 각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여론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실 인정의 위법이 있는가 그랬는데요. 뭐냐면 그 첫째 줄 마지막에 김공복은 변론기일에 결석했으니까 허영득이 주장한 서면 체결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간주에 대해서 자백간주 3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전에요. 그 중에서 이제 150조 사망 문제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요.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요건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기일 통지를 받고 불출석해야 되고요. 자, 불출석 당사자가 다투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준비서면 등을 제출을 하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진술간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투는 사실이 있었다면 그 다툼이 있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으나 무변론인 경우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백간주가 성립되게 되면
재판상 자백처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지만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자, 김공복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어요. 누가요? 성일무가요. 그리고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로 인정이 되고요. 그죠?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니까 모순이네요. 대리권이 인정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안 써서 그래요. 제가 처음 논점에서 사안에서 대리권 인정되는 걸로 보고 얘기를 해야 이게 얘기가 자체 완결적인 걸로 되고요. 그래서 대리권이 인정돼서 적법한 성달로 인정되어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니까 서면 체결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약간 여기서 좀 의문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의문이냐면 제가 가로 안에 써놓은 게 제 의문사항이에요. 뭐냐면 민법 555조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민법 555조거든요. 그럼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면 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그래 놓고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민법 555조가 이게 해제권의 권리근거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럼 권리근거 규정으로 볼 경우에 김공복이 환송전 1심과 항소심에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자기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그 해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555조에 기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렇다면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임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점에는 그래서 난점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니까 1, 2심에서 이거를 주장 안 했다고 보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의도를 선회해서 우선은 풀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법원은 그대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취기반이라는 다른 이유로 청구 인용을 하였으므로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거기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의 판단은 그 둘째 문단에요. 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견해를 말하는데 경험법칙의 인정, 의사표시 해석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적 해석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사실 문제인지 법률 문제인지가 참 애매해요, 이게. 그쵸? 잘 까무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까무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적용 문제다. 이거는 해석 문제고 적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법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심리 결과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법률 판단도 달리해야 하는 경우까지 기속력이 미치지는 않는데 자, 사안의 경우에서 보시면은요. 대법원이 555조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했는데도 항소법원이 그와 달리 신의취기반을 근거로 해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률상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기속력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허용득이 계약서를 제출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때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텐데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대법원과 달리 법률상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력이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속력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반하는 판결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썼죠? 일부 청구 얘기예요. 일부 청구. 일부 청구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중복재수도 나오고 기판력도 나오고 무슨 재소금지도 역시 이제 소송물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세 가지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송물 이론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저번에 병변중기제 처시트 했었어요. 그쵸? 매번 얘기했었죠. 병변중기제 처시트.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에서 일부 청구도 역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일부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처분권주의에도 뭐 위반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일부 청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금방 해요. 금방 하고 쉬었다가
케이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풀겠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논점들이 이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우선 일부 청구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일부 청구 허용된다, 부정된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게 일부 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학설 대립이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일부 청구가 긍정된다, 부정된다, 무슨 명시할 때는 긍정되지만 묵시일 때는 부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게 일부 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부 후에 잠부 청구를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잠부 청구 긍정설, 잠부 청구 부정설, 잠부 이렇게 나가야 이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모든 교수님들이 잠부라는 말을 안 쓰고 다 일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갖고 민소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 헷갈려요. 이게 처음에 일부 청구를 하는 거를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그런 논의인지 잠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지를 이게 바로 감이 안 온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일부 청구 자체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죠. 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느냐면 신의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청구할 때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처음에요. 잠부 청구 말고요.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허용될 것인가 그래요. 내가 매매대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매매대금을 1,500만 원만 청구한다면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적법하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채권 5천만 원 있는데 제가 2천만 원을 청구하든 5천만 원 다 청구하든 제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처분권주의 아니에요. 처분권주의. 자, 그래서 분할 청구의 허브는요.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적법해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요 예외가 뭐냐면 소액사건 심판법, 소심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한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소심법 5조에 2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소액사건이라고 그러려면 얼마예요?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소액단독, 중액단독, 고액단독 했었잖아요. 그죠? 2000이죠, 2000. 2000 이하죠? 2000 이하요? 2000 미만이요? 네? 자, 소심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심법을요. 민소법 뒤에 있어요. 자, 법전 1013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 5조의 2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 청구의 제한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손은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돼 있어요? 소심법을 적용받을 목적이 인정이 돼야 돼요. 심리를 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요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 목적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되면 부적법 각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소심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청구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신의 측에도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소송법상의 신의 측에 위반되겠는가 그래요. 자, 여기서요. 우리의 다수설은 자, 선택적 적용설요. 이것도요. 학설 이름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 8분 교수님 교과서 중에 전병서 교수님 교과서에만 뭐라고 써있냐면 선택적 적용설이라는 말은 없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이렇게 그 다음에 보충적 예외적 보충적으로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다 이렇게 쓰죠. 수험가에서 선택적 적용설 그 다음에 예외적 적용설이나 보충적 적용설 그래요. 요걸 좀 이따가 케이스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자세하게 일부러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선택적 적용설에 의하면은요. 자, 신의칙이라는 거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좀 부적법해 보이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이나 어떤 소송 요건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병렬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적이라기보다는 병렬적인 게 맞아요. 병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신의칙에 반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적용설에 의하면 자, 소신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 상태에 부당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신의칙 위반. 그런데 자, 우리 호 교수님의 보충적 적용설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어떤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규율된다면 신의칙은 일반 조항이니까 일반 조항으로 자꾸 도피하지 말고 일반 조항이니까 보충적 예외적으로만 적용을 하자. 따라서 자, 보충적 적용설에 의하면 자, 신의칙 위반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예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단 소신법 위반으로만 되는 거예요. 보충적 적용설에 의하면. 이제 선택적 적용설에 의하면 소신법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처음에 일부 청구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분할 청구를 할 때의 문제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잠부 청구를 진짜로 할 때, 그때의 문제죠. 자, 잠부 청구의 허용 여부요. 근데 교과서들을 보면은요, 이 일부 청구의 허용 여부라고 보통 쓰죠. 일부 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무슨 별도로 논점을 잡아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서술되어 있느냐? 다 기판력에 서술되어 있어요. 기판력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부 청구의 허용 여부 그러면은 판결의 확정되었다. 일부 청구를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중복재소에 가면 별개의 논의가 따로 있어요. 중복재소가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일부 청구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보통은 기판력에 누구나 다 기판력에 서술을 하고요. 그래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판력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소금지, 이제 세 가지 중에요. 제소금지의 경우에는 또 안 써 있어요. 교과서들에 보면.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죠. 제소금지에서도 당연히 일부 청구한 소를 갖다가 종국 판결로에 소치화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잠부 청구를 했을 때 그게 제소금지가 미치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도 응당 견해 대립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또 견해 대립이 안 써져 있어요. 어느 교과서에도. 그건 뭐냐 하면 일부 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기판력에 관한 논의 있죠. 그 논의를 그대로 따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데에서는 논의가 거의 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중단 범위도 마찬가지. 시효 중단 범위도 별도의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잠부 청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로 다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술해 놓은 교과서도 있고 안 해놓은 교과서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논의로 전부 다 흡수가 되는 거고 별개의 논의가 있는 거는 중복재소만 있는 거예요. 중복재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중복재소만 별도로 외우시면 돼요. 중복재소만. 자, 잠부 청구의 허브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일부 청구를 할 때의 소송물이 무엇이냐의 얘기와 기판력이 미치느냐 그 얘기와 제소금지효를 받겠느냐 요 얘기와 그 다음에
시효 중단 범위,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 청구를 했을 때 시효 중단이 그 일부에만 되겠는가, 전부 다 돼서 잔부도 시효가 중단되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사실은 이 논의 속으로 다 흡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든, 이 소송물 자체가 문제가 되든, 기판력이 문제가 되든, 재소금지가 문제가 되든, 시효 중단 범위 문제가 되든, 다 요 학설 대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제가 잔부 청구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잔부 청구, 긍정서요. 잔부 청구 긍정설은 뭐냐면, 전소, 즉 일부 청구를 했던 전소의 소송물은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예요, 일부. 소송물이. 그 다음에 후소에서, 즉 잔부를 청구하는 후소에서의 소송물은 잔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죠.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기판력에도 저촉 안 되고 재소금지효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전소에서의 시효 중단 범위는 뭐겠어요? 일부만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기판력, 재소, 시효 중단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송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잔부 청구 부정설은요. 우리 소위 일부 청구 부정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전소 소송물이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요. 채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소 소송물도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어요? 기판력에 저촉되겠죠. 잔부 청구는. 기판력에도 전부 저촉되고 재소금지효도 받겠죠. 앞에 거 소취하였으면. 재소금지효도 받고, 그 다음에 전소의 시효 중단 범위는 뭐겠어요? 전소 소송물 전체니까요. 전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다수설은 명시설이라는 보통 절충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절충설이 또 있어요. 또 있어갖고 이걸 절충설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명시설이라고 부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다수설은 명시설을 취하고 있는데, 자, 명시설은 어때요? 자, 전소 소송물의 경우에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가 소송물이고, 묵시적으로 일부 청구한 경우에는 전부가 소송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후소에서는요. 후소 소송물은 앞에서 명시했다면, 일부 청구를 할 때 명시했다면 후소 소송물은 잔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판력 안 미치겠죠. 그 다음에 묵시적 일부 청구를 했다면 이때 후소 소송물도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판력을 받겠죠. 명시한 경우에는 안 받고, 요때는 받고, 안 받고, 받고, 요 시효 중단 범위도 명시적일 때는 일부이고 묵시적일 때는 전부이고요. 전부니까요. 처음 제기했을 때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송물이 문제되는가, 재소금지가 문제되는가, 시효 중단 범위가 문제되면 여러분들이 학설을 요 세 개만 쓰시면 돼요. 세 개만 쓰시면 되는데, 기판력이 문제가 될 때는 한 가지 학설이 더 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송상현 교수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의 모순된 반대견해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모순된 반대관계설, 모순된 반대관계설, 그런 설이 있는데, 그 설과 이 명시설을 절충한 견해예요. 자, 송상현 교수님 견해는요, 기판력에서요. 자, 기판력에서 쓰시는 거예요. 기판력에서. 자, 명시의 경우에는 일부가 소송물이고 후소는 잔부가 소송물이니까 기판력이
기판력이 안 미치고 따라서 잠부 청구가 허용돼요. 이건 명시설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전소에서 묵시적으로 일부 청구했을 때는 기판력에 있어서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묵시 청구에서 묵시적으로 일부 청구를 했는데 전소에서 전부 승소했다.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잠부 청구를 긍정을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 기판력이 안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전부 승소했다라는 거는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전소에서 일부라도 기각되었다면 그건 뭐냐면 무슨 뜻이겠어요? 일부 청구를 5천만 원을 했어요. 1억 중에 만약에 5천만 원 청구를 했어요. 주장을 하기를. 그런데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법원이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어떤 거냐면 3천만 원을 넘어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이 없구나. 이런 소극적 판단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전제 깔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후소에서 잠부라고 하면서 그 채권을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인용을 해준다면 그거는 마치 모순 관계에 있는 소송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의 모순된 반대 관계설이라는 설의 문제 의식인데 그거를 따오신 거예요. 송상현 교수님이. 그래서 일부라도 기각된 경우에는 잠부 청구를 기판력이 미쳐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력 나오면 요까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일부 청구 단문집 같은 데 보면은요. 무슨 과실상계의 범위래 외측설 안분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교과서에도 잘 서술 안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복제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중복제소는 좀 다르죠. 기판력은 이미 기판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미 그 소송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끝난 사안. 그런데 뒤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소금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앞에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소취해서 끝난 건데 뒤에서 그거를 다시 청구할 때 그때 제소금지에 저촉되겠는가 이런 거니까 그것도 끝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복제소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와 잠부 청구가 동시에 소송 계속 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자, 중복제소의 경우에는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소송 계속이 있는 거예요. 일부 청구랑 잠부 청구랑. 자, 그랬을 때 우선 중복제소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강현준 교수님, 송상현 교수님이에요. 논거는 뭐냐면 모순저촉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저촉의 우려가 있고 청구 취지 확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별소로 제기하면 자, 잠부 청구는 일부 청구하면서 그거를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잠부까지 다 확장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왜 별소로 제기해 가지고 중복 소송을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중복 소송으로 봐서 부적법 각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서도 명시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다수설은 일부 청구 잠부 청구 허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은 명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자, 명시설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명시설은요. 정동현 교수님하고 김용진 교수님하고 명시설을 취하세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명시설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시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에서 일부가 소송물이니까 잠부를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 소송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일부 청구했는데 또 잔부 청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소송이 된다. 그런 거예요. 전부를 하고 있는데 또 나머지 잔부를 갖다가 겹치는 부분을 갖다가 중복 소송 또 별도로 제기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중복 소송이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절차 병합설이 있죠. 근데 자꾸 단일 절차 병합설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요. 이래서 외우기가 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복제소 부정설이에요.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복제소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단일 절차 병합설은. 그러니까 보면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쉬운데 단일 절차 병합설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맨날 빡센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단일 절차 병합설은 두 분이 있죠. 자, 누가 있냐면 이시훈 선생님하고 호문혁 선생님이 있는데 두 분이 사실은 견해가 다르죠. 약간. 그러니까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잔부 청구가요. 일부 청구가 소송 계속 중에 잔부 청구를 다시 별소로 제기하는 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중복제소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견해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시훈 선생님은요. 일부 청구가 되어 있는데 일부 청구가 소송 계속 중인데 잔부 청구를 하면은 그거는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남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권 남용이라고 보는 거죠. 소권 남용. 신의 측에 반하는 소권 남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는 뭐냐면 역시 청구 취지 확장으로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남소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취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왜 더 복잡한 절차로 들어오느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들어오느냐. 간편하게 청구 취지 확장해버리지. 우리 권리보호 자격할 때 구금장할 때 장이 제소장의 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의미가. 더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자, 호문혁 선생님의 단일 절차 병합설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남소 아니고 그 자체로 사실은 적법해요. 적법해요. 근데 왜 이 둘 다 단일 절차 병합설이라고 그러냐면 적법하지만 여기서는 남소지만 여기서는 남소니까 부적법 각하해야죠. 원래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 전에 일단은 단일 절차 병합으로의 2부, 2송, 변론 병합 이런 거 있잖아요. 단일 절차 병합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차로 합치자 이거예요. 합치자고. 걔는 두 군데 소송하지 말고 한 절차로 그냥 한 군데 법원에서 그냥 하나에서 다 할 수 있게 단일 절차로 이렇게 합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남소니까 부적법 각하하자는 거죠. 하지만 중복제소는 아니에요. 남소니까 부적법 각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문혁 선생님은 뭐냐면 그 자체로 적법해요. 적법하고 무슨 남소도 아니고 중복제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그러니까 좀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적법하지만 단일 절차 병합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단일 절차 병합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답안지 쓰실 때는요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단일 절차 병합설을 두 개를 나눠서 쓸까 같이 쓸까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단일 절차 병합설 그냥 쓰시고 그 안에서 라는 견해도 있고 라는 견해도 있다. 요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설 3개로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구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뭐냐면 상소의 이익인데 아까 우리 했죠 이거. 그러니까 수정 형식적 불복설이라 그랬어요. 통설 판례가. 자, 수정 형식적 불복설이니까 일부 청구해서 전부 승소했어도
이게 묵시적인 일부 청구여서 사실은 별소 제기가 불가능하면 청구 취지 확장 위한 잠부까지요.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한 일부 청구를 상소를 긍정하겠다는 거예요. 상소의 이익을. 그러니까 일부 청구에서 전부 승소했어도 그게 만약에 묵시적인 일부 청구였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돼서, 그러니까 명시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명시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그 경우에는 청구 취지 확장을 위한 상소를 긍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형식적 불복설에서 원칙과 예외 있을 때 그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별소 제기가 불어되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다. 요게 이제 일부 청구에서 요런 논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10분간 쉬시겠습니다.